저는 올해 68살 박정숙입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후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시골 마을에서 텃밭 가꾸며 평범하게 살고 있죠.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정직하게만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상추 잎사귀를 비추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미영이었죠. 엄마,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목소리가 조급했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왜 그러니, 미영아?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교육청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남편도 출장이 겹쳤거든요. 준호를 며칠만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준호는 제 손자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죠. 평소에도 자주 보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런 기회가 생기니 오히려 기뻤어요. 그럼 당연히 봐줘야지. 언제까지야? 일주일 정도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갑자기 부탁드려서. 딸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자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설렜죠. 미안할 게 뭐 있니? 가족끼리. 내가 내일 올라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손자가 좋아할 반찬들을 생각하며 장을 보러 나갔어요. 미영이가 어릴 때 좋아했던 멸치볶음, 계란말이, 김치찌개 재료들을 샀습니다. 그날 밤 짐을 싸면서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은 생전에 늘 이런 말을 했었죠. 정수가 정직하게만 살아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속이 썩으면 다 무너진다. 그때는 너무 뻔한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도 미영이와 준호에게 그런 가치를 물려주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버스에 올랐습니다.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죠. 딸네 집에 가는 건 꽤 오랜만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사위 성민이는 교육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위와는 그다지 친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뭔가 어색했어요. 저를 그냥 시골 할머니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죠. 하지만 딸이 행복해하니까 참고 지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딸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자를 보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준호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밝은 목소리에 제 마음도 환해졌어요. 키가 많이 컸더군요. 얼굴도 더 의젓해 보였습니다. 우리 준호 많이 컸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미영이도 반갑게 맞아줬어요. 하지만 표정이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연수 준비 때문인 것 같았죠.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번 연수가 중요해서 빠질 수가 없거든요. 걱정 마라. 내가 잘 돌볼게. 그런데 성민이는 인사도 대충 했어요. 거실에서 노트북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바쁜 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장모가 왔는데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닌가 싶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가족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학교 생활 이야기를 신나게 해줬어요. 친구들과 축구한 이야기,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은 이야기. 듣고 있으니 정말 기뻤습니다. 할머니, 나 요즘 숨바꼭질 진짜 잘해요. 그래? 그럼 내일 할머니랑 해볼까? 좋아요. 우리 집에 숨을 곳이 정말 많거든요. 그날 밤 준호를 재우고 나서 미영이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딸의 생활이 어떤지 힘든 일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요즘 성민이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교육 쪽 일이라 안정적이거든요. 딸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사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뭔가 어색한 감정이 있었지만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손자와 함께 보낼 일주일이 기대됐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이는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연수 때문에 평소보다 더 바빴어요. 성민이도 회사에 나가면서 대충 인사만 하고 나갔죠. 어머니, 그럼 준호 부탁드려요. 말은 정중했지만 뭔가 성의가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어요. 준비해간 반찬으로 준호에게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아이는 제가 만든 계란말이를 정말 맛있게 먹더군요. 할머니 계란말이가 엄마 것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또 만들어줄게. 오전에는 준호와 함께 근처 공원에 산책을 갔어요.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오랜만에 손자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었죠. 문제는 저녁 때 시작됐습니다. 성민이가 늦게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전화 통화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아니, 그게 말이 돼. 이번 주 안에 무조건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족이 있는 거실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게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성민이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성민 씨, 식사할 때는 핸드폰 좀 내려놔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이의 반응은 차갑더군요. 어머니는 시골에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거든요. 그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시골에 산다고 해서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다니요. 저도 공무원으로 30년을 일했는데 말이에요. 미영이가 눈치를 채고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남편이 큰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해해주세요. 딸이 남편을 감싸는 모습을 보니 더 기분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괜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준호를 재우고 나서 거실에 나왔는데 성민이가 서재에서 또 전화하고 있더군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투자자들이 자꾸 압박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돈은 반드시 이번 주 안에 모아야 한다고. 계약서는 다 준비됐어? 학부모들이 의심하면 안 되거든. 이상한 대화였습니다. 교육 컨설팅 일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돈을 모아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계약서 준비한다는 말도 뭔가 석연치 않았죠. 며칠 더 지나면서 성민이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서 통화만 했어요. 그것도 목소리를 낮춰서 몰래 하는 것 같았죠.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성민이가 벌써 나간 뒤였어요. 미영이도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요즘 정말 이상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 거야? 글쎄요. 큰 계약이 있다고는 하는데 자세한 건 안 알려줘요. 딸도 남편의 일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부부인데 그럴 수 있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에도 성민이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무뚝뚝했죠.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예정이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빨리 가달라는 뉘앙스 같았어요. 미영이 연수 끝날 때까지요. 며칠 안 남았어요. 아, 네. 그럼 다행이네요. 다행이라니요. 장모가 와 있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가 싶어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새벽 2시쯤에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성민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전화를 하고 있더군요. 학부모들 명단은 확보했어?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돈 입금 받는 대로 바로 처리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생각하자.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학부모 명단이라니요. 교육 컨설팅이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몰래 하는 걸까요?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의심일 뿐이었어요. 다음 날 준호와 함께 있는데 아이가 물어보더군요. 할머니, 아빠가 왜 맨날 화나 있어요? 화나 있대? 응. 요즘 집에 와서도 계속 전화하고 엄마한테도 짜증내고.
아이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에도 성민이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서재에서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다급했죠.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미영이가 연수 마지막 날이라며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했어요. 성민이도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밤늦게 올 거라고 했죠. 그래서 준호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숨바꼭질 할까요? 아이가 신나서 제안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하고 싶어 했거든요. 좋아, 할머니가 먼저 숨을까? 아니에요. 제가 먼저 숨을게요. 할머니는 거실에서 100 세어주세요. 준호는 신이 나서 뛰어갔어요. 저는 거실에서 천천히 숫자를 세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에 숨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98, 99, 100. 준비됐지? 대답이 없었어요. 정말 잘 숨은 모양이었죠. 준호야, 할머니가 찾으러 간다. 먼저 준호 방부터 찾아봤어요. 침대 및 옷장 안을 모두 살펴봤지만 없더군요. 화장실도 확인해봤지만 역시 없었어요. 그때 성민이 서재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준호가 책상 밑에서 기어 나오더군요. 찾았다. 우리 준호 여기 있었구나. 헤헤, 할머니 못 찾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준호 손에 뭔가 작은 물건이 들려 있었어요. 검은색 작은 USB였죠. 이게 뭐야? 할머니, 이거 책상 밑에서 주웠어요. 보물 같지 않아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성민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서재의 책상 밑에서 USB가 나왔다니요. 그것도 이상하게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았죠. 준호야, 이거 아빠 물건일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만지면 안 돼. 그럼 아빠한테 줘야 해요? 아니, 할머니가 대신 드릴래. USB를 받아서 자세히 봤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을 것 같았습니다. 성민이가 왜 이런 걸 책상 밑에 숨겨뒀을까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물론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건 좋지 않지만 며칠 전부터 느꼈던 이상한 감정 때문에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준호를 방에 재우고 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성민이 노트북이 거실 테이블에 있더군요. 평소에는 서재에 가져가는데 오늘은 깜빡했나 봐요.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하지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최근 성민이의 이상한 행동들, 밤마다 하는 수상한 통화들,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결국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중대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암호를 요구하더군요. 하지만 몇 번 시도해보니 들어가졌어요. 성민이가 설정해 놓은 암호가 준호 생일이었거든요. USB 안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있었어요. 학부모 명단, 계약서 양식, 입금 내역이라는 이름들이 보였죠. 첫 번째 폴더를 열어봤습니다. 엑셀 파일로 된 학부모 명단이 있더군요. 이름, 연락처, 자녀 정보까지 아주 자세했어요. 그런데 옆에 투자 금액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교육 컨설팅인데 왜 투자 금액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두 번째 폴더의 계약서를 봤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확실한 명문대 입학 보장, 100% 성공률이라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금액들이 명시되어 있었죠. 하나는 5천만 원, 어떤 건 1억 원까지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컨설팅이 이렇게 비싼 건가요? 마지막 입금 내역을 봤을 때는 정말 경악했어요. 수십 명의 학부모들이 거액을 입금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메모가 있었어요. 가짜 서류 준비 완료, 대학 관계자 매수 예정, 증거인멸 필요시 연락. 이런 내용들이었죠.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실제 일인가 싶었어요. 더 자세히 보니 전국 각지의 학부모들이 피해자였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속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민이가 돌아온 것 같았죠. 급하게 USB를 빼고 노트북을 원래대로 해놨어요. 어머니 안 주무세요? 아, 잠이 안 와서요. 성민이는 평소처럼 별 관심 없이 서재로 들어갔어요. 잠깐 후 서재에서 뭔가 찾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 USB를 찾는 모양이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방금 본 것들이 정말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성민이가 정말 학부모들을 속이고 있다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심각한 사기 사건이었죠.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속이 썩으면 다 무너진다고 했던 그 말이요. 지금 성민이가 바로 그런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가 연수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연수가 생각보다 힘들었네요. 괜찮다. 준호랑 재밌게 지냈어. 하지만 저는 전날 밤에 본 것들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딸에게 말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섣불리 말하기가 어려웠죠. 오늘이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오후에 출발할 예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했어요. 엄마 덕분에 연수에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뭘?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그런데 성민이는 여전히 냉랭했어요. 제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짐을 싸려고 방에 들어갔을 때 미영이가 따라 들어왔어요. 엄마, 혹시 우리 남편이 예의 없게 굴지 않았죠?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요. 큰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딸의 말을 듣고 있으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영이는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미영아, 성민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니? 교육 컨설팅이요. 학부모들에게 입시 상담해주고 진로 지도해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 너무 바빠 보이던데. 큰 계약이 몇 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성공하면 우리 생활이 훨씬 나아질 거래요. 딸이 남편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려웠죠. 미영아, 혹시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사위를 의심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딸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왜요, 엄마? 아니야. 그냥 건강 조심하라는 말이야.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USB에서 본 그 내용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텃밭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그때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정숙 씨, 웬일로 이렇게 시무룩해 있어? 아, 이장님. 그냥 딸네 집 다녀와서 피곤해서요. 딸네 집에서 무슨 일 있었나? 이장님은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채신 것 같았어요. 그게 사실은 망설이다가 결국 털어놨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사위가 이상한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정도만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딸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이장님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어요. 정숙 씨,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경찰서에서 일하는 친구 아들인데 한번 상담받아봐. 며칠 후 이장님 소개로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젊은 형사였는데 친절하더군요. 어머님,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셨나요? USB에서 학부모 명단이랑 거액의 입금 내역을 봤어요. 그리고 가짜 서류 준비한다는 메모도 있었고요. 그 USB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사위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형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말씀하신 내용만 봐도 전형적인 입시 사기 수법입니다. 반드시 신고하셔야 해요. 하지만 제 딸이 어머님,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이미 피해를 본 사람들도 구제받을 수 있고요. 형사의 말이 맞았어요. 이미 수십 명의 학부모들이 피해를 봤는데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직하게만 살아라. 속이 썩으면 다 무너진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라면 분명히 옳은 일을 하라고 했을 거예요. 설령 가족이 힘들어진다고 해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하기로요. 하지만 그 전에 미영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혹시 성민이가 자수라도 한다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싶었죠.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미영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성민 씨 일 때문인데. 무슨 일이에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너무 중요한 일이야. 그날 오후 미영이가 마을까지 내려왔어요.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였죠. 엄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미영아, 성민 씨가 하는 일이 정말 정당한 교육 컨설팅 맞니? 당연하죠.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USB에서 본 건데.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학부모 명단, 거액의 입금 내역, 가짜 서류 준비 메모까지 모든 것을요. 미영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일 거예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미영아, 내가 직접 봤어. 증거도 다 있고.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 본 거예요. 남편을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딸은 끝까지 남편을 믿었어요. 오히려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았죠. 엄마, 제발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 망치지 마세요. 미영아, 이건 우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딸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이는 화가 난 채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미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해요. 엄마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발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본 것들은 분명히 실제였고 성민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거 맞죠? 사진 속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갔습니다. 밤새 고민했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어제 상담받았던 박정숙입니다. 접수대에서 말하니 담당 형사가 나왔어요. 어머님, 신고하러 오신 거죠?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요. 형사는 자세한 진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USB를 발견했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혹시 그 USB를 가져오셨나요? 아니요. 사위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순간 걱정이 됐어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어머님 진술만으로도 수사 개시는 가능합니다. 피의자 주변을 조사하면서 증거를 찾아볼게요. 그런데 제가 신고했다는 걸 들키면 안 되는데. 물론입니다. 신고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해드릴게요. 형사는 앞으로의 수사 계획을 설명해줬어요. 먼저 성민이의 회사와 계좌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을 찾아서 진술을 받겠다고 했죠. 어머님, 혹시 가능하시면 다시 한번 그 USB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까요? 증거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연스럽게 딸 집에 가실 핑계를 만드시고 기회가 되면 USB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어제는 엄마가 너무 예민했나봐. 미안해. 엄마, 정말 오해하신 거 맞죠?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준호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주말에 잠깐 놀러가도 될까?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다행히 딸이 의심하지 않았어요. 주말에 다시 딸네 집에 갔습니다. 성민이는 골프를 치러 나간 상태였고 미영이는 준비를 볼 일이 있다며 잠깐 외출했어요. 기회였습니다. 서재에 들어가서 USB를 찾기 시작했어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지만 없더군요. 그때 책장 뒤쪽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번호를 맞춰야 열리는 방식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준호 생일을 눌러봤는데 열렸어요. 금고 안에 USB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들도 많이 들어있더군요. 급하게 USB를 노트북에 꽂고 핸드폰으로 화면을 찍기 시작했어요. 학부모 명단, 입금 내역, 가짜 서류 준비 계획까지 모든 걸 사진으로 남겼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민이가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급하게 USB를 빼고 금고를 닫았어요. 하지만 노트북은 아직 켜져 있었죠.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성민이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제 노트북을 켜놨죠? 순간 당황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 준호가 게임하려고 켜놨나 봐요. 제가 끄려고 했는데 방법을 몰라서. 준호는 지금 엄마랑 나갔는데요. 들켰습니다. 성민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설마 제 컴퓨터를 뒤지신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끄려고 했을 뿐인데. 그럼 왜 서재에 계신 거예요? 거실에 계시면 되잖아요. 점점 추궁하는 분위기였어요. 이대로 가면 들킬 것 같았죠. 그때 급한 마음에 실수를 했어요. 일부러 책상 위에 꽃병을 팔꿈치로 건드려서 깨뜨렸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실수로 건드렸네. 꽃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성민이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렸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죠? 응, 괜찮아.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별거 아닌 꽃병이니까요. 제가 치울게요. 다행히 위기를 넘겼어요. 성민이는 꽃병 조각을 치우느라 바빴고 저는 그 틈에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의 들킬 뻔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바로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증거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정말요? 대단하세요, 어머니.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모두 전송했어요. 형사는 매우 만족해했죠.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겠어요. 언제쯤 체포할 예정인가요?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요. 아마 이번 주 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죠? 딸이 상처받을 텐데.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어요. 끝까지 가봐야 했습니다. 며칠 후 새벽 6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미영이었죠. 엄마. 목소리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이야? 경찰이 우리 집에 왔어요. 남편을 데려갔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 어디 있니? 집에 있어요. 준호도 깨서 울고 있고. 엄마, 어떻게 해야 해요? 진정하고 내가 지금 올라갈게.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아직도 남편이 무죄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죠. 급하게 버스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2시간 반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딸과 손자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걱정됐죠. 딸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어요. 문을 열어준 미영이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엄마. 딸이 제 품에 안겨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남편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진정해, 미영아. 우선 준호는 어디 있니? 방에서 자고 있어요. 너무 놀라서 지쳐서 잠들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자세한 상황을 들어봤어요. 새벽에 경찰이 들이닥쳐서 성민이를 체포해 갔다고 했죠. 혐의가 뭐래? 입시 컨설팅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딸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영아, 혹시 성민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말 몰랐니? 교육 컨설팅이라고 했잖아요. 학부모들 상담해주고. 그런데 최근에 돈이 많이 들어온 것 같지 않았니? 그건 사업이 잘 된다고 했어요. 딸도 어느 정도는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오후에 담당 형사가 연락을 줬어요. 박정숙 어머님, 피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네, 들었어요. 어머님 덕분입니다. 제공해주신 증거가 결정적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조사 결과 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전국에서 200여 명의 학부모가 피해를 받고 총 피해액이 50억 원이 넘어요. 50억 원이라니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이었어요. 그럼 우리 사위는? 중형이 예상됩니다. 최소 5년은 받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하지만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죠. 미영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 뭐라고 해요? 피해자가 200명이 넘고 피해액이 50억 원이래. 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정말 남편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 순간 딸이 무너져 내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오열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보고 있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왜 울어? 아빠는 어디 갔어?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딸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설명해 줄게. 제가 아이를 달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가 잠깐 일 때문에 멀리 갔어. 언제 와요?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날 밤이 정말 길었어요. 딸은 계속 울었고 준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불안해했죠. 새벽쯤 딸이 갑자기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 엄마가 신고한 거예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들킬 줄은 몰랐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며칠 전에 엄마가 이상하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집에 왔을 때도 딸이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미영아, 엄마가 우리 가정을 다 망쳤어요. 딸이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미영아, 이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무슨 더 큰 피해요? 우리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딸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영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 5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잃었다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는 가족보다 남을 더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옳은 일? 가족을 배신하는 게 옳은 일이에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딸의 분노와 원망이 너무 커서 어떤 말로도 달랠 수 없을 것 같았죠. 결국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딸과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엄마,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딸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새벽 버스로 집에 돌아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가족을 잃는 아픔은 견디기 힘들었어요. 진실의 무게. 집에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죠. 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담당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피해자 학부모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어머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한답니다. 신고해 주신 분이라고 해서요. 저를요? 네, 어머님이 없었다면 이 사건이 계속 묻힐 뻔했거든요. 피해자들이 정말 감사해하고 있어요. 며칠 후 시내 한 회관에서 피해자 모임이 열렸어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회관에는 20명 정도의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제 또래거나 조금 젊은 분들이었죠. 어머님이 박정숙 어머님이시죠? 한 여성분이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네, 그런데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진실을 알게 됐어요. 다른 분들도 하나둘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아들 대학 보내려고 3천만 원을 보냈거든요. 저는 5천만 원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저희는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봤더군요. 어머님, 신고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셨어요. 가족 관계는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피해자분들이 제 상황을 걱정해 주시더군요. 그제서야 눈물이 났어요. 사실 딸이 저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한 아버지가 위로해 주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내를 원망했거든요. 왜 이런 사기에 속았냐고. 하지만 지금은 아내도 피해자라는 걸 알아요. 진짜 나쁜 건 그 사기꾼들이죠. 모임에서 집단 소송 계획을 논의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 배상을 요구하기로 했죠. 어머님, 저희 모임의 명예회장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네, 어머님이 계셔야 힘이 날 것 같아요. 고민했지만 결국 수락했어요. 이미 시작한 일인데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 후 몇 주 동안 재판 준비에 바빴어요. 변호사와 상담하고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죠. 재판이 시작되기 전날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내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어머님이 발견한 USB가 핵심 증거거든요. 어떻게 발견했는지 증언해 주셔야 해요. 재판장에 서는 건 처음이었어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증언했습니다. 손자가 숨바꼭질을 하다가 USB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봤는데 학부모 명단과 거액의 입금 내역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죠. 검사가 계속 질문했어요. 신고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 남편이 생전에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정직하게만 살아라. 속이 썩으면 다 무너진다고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방청석에서 피해자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가족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신고하신 이유는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피해를 본 분들도 구제받아야 하고요. 증언을 마치고 자리에 앉는데 성민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원망스러운 눈빛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성민이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었죠. 피고인은 전국 200여 명의 학부모를 상대로 총 5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한 악질적 범죄입니다. 판사의 선고를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서 다행이었지만 딸과 손자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죠.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학부모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어요. 오늘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잃은 돈과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도 더 이상의 피해자는 막을 수 있게 됐잖아요. 기자들이 저에게도 질문했어요. 신고를 결심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떤 마음이셨나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옳은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셨나요?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한 일이 정말 옳았을까요? 딸과 손자를 잃어버린 대가가 너무 큰 건 아닐까요? 하지만 피해자분들의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확신이 들었어요. 적어도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 뉴스에서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됐어요. 68세 할머니의 용기 있는 신고로 50억 원 규모의 입시 사기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할머니를 정의의 할머니라고 부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의의 할머니라니요. 저는 그냥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며칠 후 피해자 모임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피해 배상금 일부가 나왔어요. 성민 씨 재산을 압류해서 받아낸 거예요. 얼마나 나왔나요? 전체 피해액의 30% 정도예요. 적지만 그래도 다행이죠.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배상받게 돼서 다행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없었다면 저희는 영영당하고만 살았을 거예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그 후로도 가끔 피해자분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서로 안부를 묻고 회복 상황을 공유했죠. 몇 달이 지나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어요.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서면서 마음이 편해졌죠. 하지만 여전히 딸과 손자에 대한 그리움은 컸어요. 과연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 가족으로.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피해자분들과의 모임도 정기적으로 이어졌고 저는 나름대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처럼 화가 난 톤이 아니라 지쳐 보였죠. 미영아, 어떻게 지내니? 엄마,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언제든 좋아. 어디서 만날까? 제가 내려가도 될까요? 준호도 데리고 가고 싶어요. 다음 날 오후 딸과 손자가 마을에 내려왔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준호는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먼저 달려와서 안겼어요. 아이는 여전히 순수했죠. 우리 준호 많이 컸네.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네.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미영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괜찮게 지냈어. 너는? 저는 힘들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차를 끓여주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엄마, 제가 남편 물건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미영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뭐니? 진짜 피해자 명단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였는지 자세히 적어놓은 일기장도 있어요. 딸이 서류를 보여주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성민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사기를 쳤는지 다 적혀 있었죠.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도 나와 있어요. 결혼하기 2년 전부터였어요. 그럼, 네, 저와 결혼할 때도 이미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딸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미영아,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남편을 너무 믿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가족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엄마가 옳으셨다는 걸. 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거예요. 저도 끝까지 모르고 살았을 거고. 미영아,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딸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괜찮아, 미영아. 엄마가 이해해. 아니에요. 엄마는 용기 있는 일을 하셨는데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엄마를 원망했어요. 그제서야 안심이 됐어요. 딸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저를 이해해 준다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일단 준호랑 저 둘이서 살아야죠. 학교는 계속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괜찮니? 남편 재산이 다 압류됐지만 제 월급으로는 충분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준비해간 반찬으로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죠. 할머니, 아빠는 언제 돌아와요? 준호가 물어봤어요. 미영이가 대답하기 어려워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는 잘못한 일이 있어서 벌을 받고 있어. 무슨 벌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가져간 거야. 그럼 나쁜 일이네요? 맞아. 그래서 벌을 받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할머니는 그걸 막아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우와, 그럼 할머니는 슈퍼히어로네요. 준호의 말에 모두 웃음이 터졌어요. 우리 할머니는 정말 슈퍼히어로야. 준호가 제 팔에 매달리며 외쳤습니다. 그날 밤 딸과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왜 우리 가족을 망쳤냐고. 당연한 감정이야.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엄마가 더 큰 걸 보신 거라는 걸. 더 큰 거? 정의요. 옳고 그름이요.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엄마가 공무원으로 일하실 때도 늘 정직하게 하셨고 저를 키울 때도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런가? 네, 그런데 제가 그걸 잊고 있었어요. 남편만 보고 살았거든요. 이제부터라도 기억하면 돼. 다음 날 딸과 손자를 배웅하면서 약속했어요. 이제 자주 만나자고, 서로 힘들 때 의지하자고요. 엄마, 앞으로 제가 자주 내려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준호도 할머니랑 있는 걸 좋아해요. 할머니도 준호가 보고 싶어. 며칠 후 피해자 모임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추가 배상금이 나왔어요. 정말요? 네, 성민 씨가 숨겨놨던 계좌를 찾아냈거든요. 이번에는 50%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자분들이 조금씩이라도 피해를 보상받게 돼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청에서요?
모범 시민상을 주신다고 해요.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했다고. 상이라니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굳이 받을 필요 있나요? 받으세요, 어머님. 어머님 같은 분이 인정받아야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청에서 모범 시민상을 받게 됐어요. 딸과 손자도 함께 참석했죠. 박정숙 어르신은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 용기 있는 신고를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치사에 박수가 터졌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제일 멋진 할머니예요. 준비해주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크를 건네받고 잠깐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남편이 생전에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정직하게만 살아라. 속이 썩으면 다 무너진다고요. 그 가르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돼서 기뻐요. 박수가 다시 터졌어요. 그날 저녁 가족끼리 조용히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옳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이제부터 저도 엄마처럼 정직하게 살 거예요. 준호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거고요.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준호의 다짐에 웃음이 났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 빠졌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피해자 모임에서 마지막 정산을 마쳤어요. 결국 전체 피해액의 70% 정도를 배상받을 수 있었죠. 어머님,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이 없었다면 저희는 영영 억울하게 살았을 거예요.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돼서 다행이에요. 그분들과 헤어지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 같아서 뿌듯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 묘소에 들렀어요. 여보, 제가 옳은 일을 했죠?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딸도 이제 이해해주고 손자도 자랑스러워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집에 와서 텃밭에 물을 주며 생각했어요. 평범한 할머니였던 제가 이런 일을 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누구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용기만 있다면 말이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저는 이제 확신해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평범한 사람도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